지금 20년 정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올해 진짜 너무 전 세계적으로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도 얼마 전에 사과값이 너무 올라서 애플 인플레이션 얘기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상암이 2040년 50년 되면 물 잠겨요. 근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한다면 멸종할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정수정입니다. 보통 여름에 이제 폭염이 나타나는 고기압 패턴이긴 한데 그 한반도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 따뜻한 해양에서 오는 남서풍이 불어와서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런 전형적인 날씨의 패턴이라기보다는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증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기후가 변했다는 증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기상청 예보를 봐도 올해 여름이 평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년 정도의 평균값보다 조금 더 더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기상청만 그렇게 예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많이 올해 여름이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 기후 모델들이 예측한 결과를 보면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더워질 확률이 74에서 80%까지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올해 8월에는 폭염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온난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장 추운 지역이 온대 지역처럼 바뀌고 있고 온대 지역은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열대 지역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지구가 이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런 계절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곳에서 계절의 차이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길어졌다고 봐야 되죠. 여름이 길어졌다고 보이고 이런 비 내리는 특징, 기온의 특징을 보면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흔히 동남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렇게 돼 갈 겁니다. 우리는 사계절 국가가 아니라 정확히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식으로 아열대 그런 기후를 가진 그런 나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여름은 몇 도 이상, 가을은 몇 도야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에서 보면은 실제로 계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 7, 8이 아니라 4에서 11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그 예측 기관에서 얘기한 걸 보면 장마비가 더 많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그 한반도 주변 지역이 뜨거워지면서 해양에서 이제 수증기도 많이 증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비가 더 많이 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지금 아마 우리가 전쟁 빼고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그 개체는 모기죠. 모기가 살기 좋은 그런 대기 환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 한여름에만 모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봄에도 보이고 그러면 실제로 모기가 한여름이 아니라 우리가 여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봄과 가을에 더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1년 내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지금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런 감염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보통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여행을 가면 이렇게 문자가 와요. 댕기열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출몰을 하고 있다는 거죠. 13년 정도에 제주도에 그 댕기열을 일으키는 그 흰줄 순목이라는 애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에서 오는 컨테이너에 실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네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얘네가 원래 여기 오면 죽어야 되는데 얘네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래종이 들어와도 이제 계속 번식할 수 있으니까 모기 개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말라리아라는 것도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열대 아열대 지역에 병원체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국외 감염으로 인해서 국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랬는데, 지금은 말라리아의 국내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모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들. 기후변화를 한 지금 20년 정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올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올해 진짜 너무 전 세계적으로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중국은 지금 지난주에 북경의 기온이 40도 넘었고, 뭐 지표면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지표면 온도 75도면 아마 사람이 서 있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뜨겁고, 뭐 그리스에는 40도가 넘어서 뭐 관광객이 사망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여름이면 이제 그리스의 휴양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곳인데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Myself, I went for a long week walk on the beach, and people were very concerned. I was okay, but still people were warning. So I think it's a really good thing. But also the tourists should be responsible themselves as well for their well-being. 몽골에 눈이 내리고 있대요. 근데 몽골에 엊그제 기온이 25도였거든요. 내일 예보가 30도예요. 근데 지금 눈 내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이상기후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폭염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2년에도 섭씨 50도까지 올라서 거기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고, 이게 얼마나 뜨거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올해 또 그런 거예요. 또 45도에서 50도 찍고 있으니까 분명히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사람에 대한 뭐 일사병, 열사병 엄청난 피해들이 생기겠죠. People, including me, we won't be able to come out from the houses, right? Even if we want anything. If we have to shop, if we have to work, if we have to do anything, we have to think twice. 근데 어쨌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취약한 거죠. 일단은 취약한 거. 똑같이 50도 왔을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피해가 적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보건 체계나 적응 체계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근데 인도는 좀 더 에너지 취약성도 크고 보건에 대한 취약성도 크기 때문에 피해가 클 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폭염은 사실 인도가 어떻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돌아와서 똑같이 50도를 기록했던 데를 보면,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극이 너무 뜨거웠어요. 북극이 너무 뜨거우면 이 북극하고 적도, 우리가 사는 중위도를 이 가로지르는 막이 있거든요. 공기의 막이.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 이렇게 막아주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은 이 둘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팽팽해서 이제 공기를 못 빠져나게 막고 있는데, 북극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 막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휘어질 때 인도가 이렇게 휘어지는 곳에 위치하면 밑에서 휘어진 만큼 뜨거운 바람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열대 지역의 뜨거운 바람이 인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것들도 지금 폭염만큼 똑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물은 이렇게 지구 밖을 빠져나갈 수 없는 일정한 양이 있어요. 폭염으로 인하면 이제 가뭄이 발생하거든요. 너무 뜨거워지면. 그러면 이제 계속 마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은 어딘가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가서 물을 또 많이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홍수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북쪽은 가뭄이 발생하고 남쪽은 엄청 비가 많이 와서 그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게 아마 15만 명 이상 발생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남미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뭐 칠레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우리가 기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보통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걸 펼쳐서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거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날씨가 바뀌어서 이렇게 물가가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 누구도 개입을 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보면 우리도 얼마 전에 사과값이 너무 올라서 애플 애플레이션 얘기도 하고 마늘값도 오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의 수입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 1등으로 수출하는 국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커피 사 먹는데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과잉된 거예요. 이게 냄비가 끓고 있는 걸 보면 물방울이 막 여기저기 터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터질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너무 폭염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춥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란 거는 지구를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좋은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 행성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물질은 에너지를 받으면 다시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나갈 때 보통 온실가스라는 애들이 지구에서 빠져나간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잡아서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요. 그럼 얘네가 이제 추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사람이 담요를 덮잖아요. 따뜻한 이유는 담요가 따뜻해서가 아니라, 이 담요가 사람의 그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 온실가스가 담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온실가스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담요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담요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쌓이면 너무 더워지는 거죠. 사람도 막 땀을 흘리듯이 에너지가 과잉되고, 이걸로 인해서 문제들이 하나씩 발생하거든요. 산업혁명 이후라고 하는 그 1850년 이후에 인간이 이제 처음으로 땅 속에 있는 탄소, 석탄이나 뭐 석유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태웠기 때문에 그 땅 속에 있던 고체 탄소가 기체가 돼서 이제 대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쌓인 거죠. 계속. 왜 그러냐면, 이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200년 머물러요, 최대. 그럼 생각해 보면 1850년에 나온 거는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출한 탄소도 앞으로 200년간 공기 중에 머물 거고, 그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농도가 계속 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해지면서 마지막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6도 대멸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진해지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질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도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정의하면 2년 이상 그 땅이 0도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어야 돼요.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도 지역별로 보면, 이 동토층에 위치한 북극 지역, 원래 기본적으로 춥다고 하는 지역이 더 뜨거워지면서 동토층이 이제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얼어있던 땅 속에는 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탄소가 많이 묻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지금 우리가 인간이 땅 속에서 끄집어내서 태워서 CO2를 내뿜는 것처럼, 이 얼어있던 땅에서 자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자연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과학자들이 예상을 해보면 뭐 800페타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지금 이 지구상의 공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2배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토층이 붕괴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그 온난화의 가속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그널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시그널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외국의 다큐멘터리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얼음 사이에서 불 붙였는데 가스 막 붙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니까 이게 그런 징조가 나타난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파리 협약에서 말하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이내로 막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올해 이미 2월에 1.5도를 넘었어요. 전 세계는 고탄소 경제활동하고 일회용품 쓰고 친환경 활동할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경제 어떤 그런 수익만 추구하는 세상으로 살게 된다면 그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래에 투영해보면 6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대도시에서 난민이 날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6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상암이 2040년 50년 되면 물이 잠겨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가서는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미디어에서 보는 미래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그거에 대한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고 계신 거예요. 시나리오를 몇 개 만들거든요. 지금처럼 살면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탄소 중립도 안 하고 친환경 활동도 안 하고 지금처럼 그냥 막 배출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뭐 탄소 중립도 하고 친환경 활동도 해서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기점에서부터 줄여나가는 이런 긍정적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지금 미래라고 말했던 현재와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우려했던 뭐 이상기후, 폭염 피해, 한파 피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다시 이걸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액션을 취해서 친환경 활동도 하고 탄소도 줄여나가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하고 바꾸려고 하면은 그 멸종 시나리오는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한다면 멸종할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를 계속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대학생 때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 2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년 후에 와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앞으로 5년, 10년, 20년의 미래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기후변화를 조금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미래 세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미래 세대의 문제인가? 저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미래 세대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꿔 놓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40대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폭염이 왔을 때 견디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가올 미래는 우리한테 힘든 거지 자꾸 미래 세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미래 세대 얘기하면서 자꾸 내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뒤로 빼는 거거든요. 저는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기후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해서 바꿔보자라고 가는 걸로 좀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